네,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9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예상을 좀 벗어난 것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인 신문을 한다든가 그럴 것이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주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서 서증 조사를 하는 그런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모여서 변호인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현장까지 나왔다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의견이 좀 다투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회의를 해본 결과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니군요 하는 그런 지금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뭘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형사 사건 중에 좀 규모가 큰 사건을 하다 보면은 증인 신문하고 관련되는 그 서증 조사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그게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있을지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전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후 변론전에 양측 검찰과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주장을 다 정리를 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이어서 이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측,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추단 측의 어떤 주장과 입증 내용을 탄핵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오늘 2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시간 물론 그것이 이제 2시간 다 하고 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프레젠테이션하고 각각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걸 보면은 국회 소추단 측에서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소추 의결서와 관련되는 주장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돌아갔어요. 저는 변호인단의 어떤 설명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이 무슨 기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 기일에 본인이 출석을 해서 항변을 하고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일은 증거조사 기일이라는 거. 그래서 증인신문과는 좀 다른 일정이 이제 예정돼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그냥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왔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완전히 다 이 헌재 앞까지 왔다가 이제 조만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거든요.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이기 때문에 경호의 지원 대상입니다. 교통 통제가 되면서 대단히 좀 어렵게 헌재까지 왔는데 가지 않은 점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마 막판까지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추정컨대 고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오늘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형사 절차를 이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입증 취지에 따라서 증인들을 누구를 부를지 양측으로부터 다 의견 수렴을 합니다. 몇 분씩 할지 예상 시간까지 조율한 다음에 증인신문기를 쫙 스케줄을 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각각의 이제 본인들의 최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실 오늘이 그 막바지 기일로 헌재는 좀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빨리 한다. 이런 어떤 그 문제 제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의 증인을 심지어 1명은 종전에 불렀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택을 해서 증인신문길에 한 번 더 잡혔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길에 본인의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증인신문길이 끝나고 다음번에 또 진술 기회를 달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주장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육성으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은 하지 않겠다. 한 기회를 그 기회를 더 달라라는
있다는 이유로 속행을 위해서 오늘 사실 자리에 안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20일에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마땅히 그 연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저도 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오늘 그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보면은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첫 번째 뭐냐면은 20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현재는 2시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물리적으로 충분히 앞에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에서 재판한 다음에 가회동까지 와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물리적 증거 그 어떤 장애가 없느냐 하는 점 하나 나아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난번 2번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그 요청을 했는데 그 동부구치소에다가 그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번에 기일 변경하게 되면 또 요청하고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 합니다. 한마디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 변의주의 어떤 식으로 해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는 그런 밑에 급박한 어떤 의도가 깔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오전에 한 재판 가가지고 본인의 형사재판도 단순한 변론 준비 절차인 것을 넘어서 그 2월 20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되는 구속 취소 신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심적 어떻게 물적 여유를 주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죠. 그런데 본인도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돌아서서 정말 헐레벌떡 점심 먹자마자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은 30분 정도 걸릴 텐데 돌아오자마자 여기에서 피고인 신문 3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청구인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사실상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한 기일에 같은 사건의 증인을 4명 정도 증인 신문했던 적은 제 기억이 없고 오전에 그렇게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구속 취소 심판을 하고 돌아서서 실질적인 형사 사건이 준용되는 탄핵 절차에서도 증인 신문을 앉아가지고 밤 몇 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사실상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간다. 그런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탄핵 절차는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재판을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판을 보이콧해버리면 사실상 재판이 물 건너가는 겁니다.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결정이 맞는지 아마 오늘 오후에 있을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의사가 아마 그 상당히 항의하는 증거 항변 그 기일에 대한 항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8차 변론에서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결심,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은 사실상 변호인들 전원 사퇴를 의미한다라고 저뿐만 아니고 어떤 변호사들의 어떤 실무적 감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전원 사퇴하기에는 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전원 사퇴가 아닌 것이 아니고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가 없으면은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형사 재판에 나갔을 때에 오늘 그 국회에서 그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 진행은 어렵습니다 하면은 보통 뭐 사실 그걸 허가해주기도 어렵지만 기일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불출석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 신문권 보장을 해달라 내지는 그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버리면은 사실상 이번 재판 기일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받는 그런 이유를 왜 이렇게 그 빌미를 제공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게 그러면 통상적인 사람들과 견주어져 봤을 때 이례적인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뭐 변론 기일이나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재판이 중첩될 때 그러죠. 그런데 이 당사자가 판사님 제가 오후 2시 재판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10시 재판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판사가 받아들여 줄까요? 아니요.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두 건의 재판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증인신문 준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증인으로까지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인들이 중대한 결심 운운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상 집단 사임을 암시하면서 중대 결심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역풍 고려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역풍뿐만 아니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단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를 보면 일단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심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반드시 이 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그러면 사임하면 본인이 이제 항변의 방어권의 보장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받고 평생 검사로 재직하신 분이죠. 당연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절차가 중단될 수도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 결심을 이야기하더라도 실행에 옮기더라도 본인이 사실상 원하는 어떤 기일의 혜택이랄지 아니면 지연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먼저 탄핵에 입증을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상계엄 군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를 했어요, 국회 측이.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증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는 법률상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절차 중에서 증거법 규정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형사소송법의 어떤 그 증거법 규정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전문 증거는 전문 증거 법칙이란 것은 직접 앞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들어서 했던 그런 진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작성자가 성립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청구인 내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유죄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것을 탄핵 절차에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피고인이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판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작성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검사를 악마화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했고 더불어서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동의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쓰레기 휴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이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백두대간과 같은 큰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주당의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서 증거 능력을 전부 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헌법재판소법이 변경됐냐 형사소송법이 변경됐지 헌법재판소법은 하나도 변경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이 판단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법을 바꿨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부인하고 특히 단순히 어떤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핵심적인 탄핵의 증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 여인영 밤초사령관, 더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곽종근 특정사령관, 더불어서 그 홍정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그 검찰 작성 진술 내용과 헌법재판소에서 선서하고 했던 내용이, 증언했던 내용이 굉장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에서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저거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벌써 증거 항변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 이미 다 증거 능력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재판을 왜 합니까? 헌법재판을 왜 하죠? 왜 증인을 부르죠? 본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의 어떤 피청구인이 적법 절차 보장, 당권 보장은 사실상 현재 재판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공연불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요식행위로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직면하는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즉 검찰 조서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이 좀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그냥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요.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형사소송법이 비교적 근래에 개정이 됐습니다.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가 이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증거 채택을 해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사 탄핵, 이렇게 한번 대비해 볼 수 있는 공직자의 탄핵 절차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증거로 썼다는 겁니다.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는요.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형사소송 절차라는 건요.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거고요. 법의 집행의 어떤 명령하에 인신까지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엄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권을 본인이 확보한 이후에 탄핵 신문을 한 이후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해야 된다. 그거는 종전의 결정 내에도 반하고요. 이 성질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절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잡아놓고 정말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직에서 물러나게 할지 말지 이 여부를 보는 어떤 징계 절차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누가 그 대상이 됐더라도 이 관련한 증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조사한 이후에 증거로서 기능하도록 썼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첨예하잖아요. 문제는 손들고 선서한 다음에 한 진술과 검찰 수사에서의 조서가 다르다. 근데 그걸 두 개 다 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럼 어떻게 판결하는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둘 다 증거가 있고 그 채택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어떤 증거가 맞는지 채택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오던 공판중심주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문영배 헌법재판장이 본인의 블로그에 그렇게 써가면서 공판중심주의가 지고지선적 가치인 것처럼 얘기했던 것에 반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한 장 변호사님은 마치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 절차에서도 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재판소법 40조의 준용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 심판 같은 경우에서 헌법재판 심판 절차에서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지만 단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라고 돼 있어서 성질에 반하는 부분을 앞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른 어떻게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돼 있냐?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란 것을 준용하는 것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치 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징계 절차는 경징계로서 그냥 견책, 감봉, 해임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그것을 파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소송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하고 똑같은 건데 무슨 이런 것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준용과 관련된 취지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고
그리고 대심주의로서 사실상 사인적 지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형사소송법, 나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 수사권을 어떤 증거 능력을 부인했던 그 취지를 헌법재판에서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지난 어떤 그 국회에서의 어떤 그 입법적 결단에 맞다.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소추하면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선서하고 법정에서 직접 듣는 것을 보고 재판장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그 직권 신문까지 하는 그에 따르는 어떤 걸로 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훨씬 많은 거죠. 그 외에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물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지 증거 능력도 부정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있을 수 없는 법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즉 검찰 조서와 증언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죠. 당연하지만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한 증언이 제일 증명력이 높은 겁니다. 예.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고 어떤 근거로 재판관이 기록을 보고 이게 증거 능력도 있다라고 심지어 인정됐는데 기록만 보고 이 위헌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재판부를 폄훼하는 것인지 전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지만 재판관이 전 과정을 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신문까지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증거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아까 헌법재판소법 40조 준용 규정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헌법 심판은 보통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이렇게 징계 절차의 일환인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이 문구 자체가 민사소송법의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이 들어있는 건 맞지만요. 이게 같은 맥락상 헌재의 여러 다른 심리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탄핵 심판에도 헌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준용하도록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국회 측의 증거 설명이 끝났고 국회 측의 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까지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국회 측이 총 2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박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9차 변론에 대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진행될 10차 변론기일 얘기를 좀 해보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10차 변론에는 진행이 됩니다. 한 명씩 저희가 쟁점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한 총리는 신문의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되었는 것인지 그것이 헌법과 관련되는 그 국무회의 규정을 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출석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간담회 비슷했던 것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존의 어떤 그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대 신문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미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오다가 지난 기일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일단 채택을 해준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의 어떤 증인 어떤 피의자 신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에 나가서 증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판단이 아닌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장이 예전에 그 곽종근 그리고 특히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지 본인이 직접 뭐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증언해달라 했던 것을 아마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떻게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평가, 내부적인 판단에 대한 것은 변론으로 그때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때 국무회의 회의석상에서 어떤 일을 체험하고 듣고 느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난 기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보면 한 6명 정도 모여 있다가 실질적인 토론이 돼 있고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11명이 왔을 때도 한 5분 정도 이런 저런 긴밀한 대화가 있었는데 본인이 100회 이상 국무회의를 해봤지만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국무회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인용을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특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런 있었던 사건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헌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그날 국무회의 절차 나아가 탄핵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입증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얘기가 오갈 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종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을 번복시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명징하게 그것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국무총리예요. 대통령직의 대행 신분이었을 때 본인이 계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이 불법이었다.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는 절차거든요. 이를테면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엄 상황이 법적으로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법리가 그렇고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어야 돼요. 그럼 그 당시가 대한민국이 정말 가동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국민들이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 비상 상황이었는가. 한덕수 총리의 인식은 달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신원식 안보실장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봐서 작은 방으로 한덕수 총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과연 계엄하는 상황이 맞냐. 지금 김용현이 사고 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본인은 최소한 이 계엄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아마 헌재에서도 본인의 말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평생 고위 행정 관료로 사신 분이고 대통령 대행까지 할 정도로 국제적인 신망도 높다고 평가되는 분이라고 되니까 이 말을 완전히 번복할까요? 그게 아마 본인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절차적인 흠결입니다. 국무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가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서류는 국무회의 심의서입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계엄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찬반 의결은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취합하고 계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부서가 완료되어야지만 합법적으로 계엄이 절차적인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자부서를 하면 된다. 추후 결제가 관행이었다. 아니요. 그게 관행이었어도 전자결제로라도 그때 사인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계엄은 그나마 적법한 요소가 있는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불법이 굉장히 높다라고 한덕수 총리 이제 와서 말을 바꿀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증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추가 기회까지 신청해가면서 불렀을지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국회 측에서 이제 증거 설명이 끝나고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회 측에서 한 증거는 첫 번째가 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놨고, 두 번째는 선관위에 갔던 이제 상황 증거들을 내놨고,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나오고, 이제 체포조 얘기까지, 체포 명단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앞서 나왔던 이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일단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선관위에 더 많은 인원을 보냈지만 이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주장을 반박하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부분이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헌재도 일단은 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국회 측에서도 짧지만 이 정도로 확정됐다라고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의혹을 적지 않게 가져오는 것이 부정선거 내지 선거 관리의 선관위. 부실,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윤 대통령 측의 사실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줬습니다만, 지금 서버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채택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사실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좀 전에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미 결판이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형식적 논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내지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수원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최고도의 어떤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 더 많은 인력을 보내면서 그 부정선거 내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선거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의 직을 걸고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안 돼라고 단정해서 끊어버릴 것이 아니고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검증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마 제가 미뤄 짐작컨대 오늘 그 2시간 동안 국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오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 서버 그리고 연수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과 관련되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채택해달라는 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당장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평의를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핵심적인 어떤 그 증거 채택 여부 그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좀 더 연장될지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관한 검증 이런 부분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인천 연수구에 대해서 추가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일단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마침표가 쳐졌는데 이제 주장의 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이가 전혀 접혀지지 않은 현황대로 이게 투표용지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그 용지들이 다 접힌 흔적이 있었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주장까지 나옵니까? 기억 형상종이다. 이거는 구겨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빳빳하게 안 구겨진 것처럼 이 마치 처음부터 구겨짐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거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알고 있는 심지어는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했던 국정원 3차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나왔었고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120건이 넘는 이런 선거, 이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 전자개표 방식이다 이런 의혹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개표 방식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계엄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된다면요. 이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부정선거가 계속 있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것과 무관하게 외부 어떤 투입설 같은 걸 믿는다면 수사하면 되지 그게 계엄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발동하는 건 대단히 위법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축에서는 입법부를 사실상 군을 보낸 부분들 그것도 무장한 그게 아마 증거 조사를 한다라는 건 영상 같은 걸 그대로 재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또 한 축이 있었죠. 선관위에 무장한 군이 갔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부정선거라는 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사법 절차는요. 상식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라고 믿는 국민들은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재판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로 부정선거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안 들여다봐 주냐. 이런 목소리 낸다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검증을 거쳐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증거 보전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건 그러면
이게 그대로 과거로부터 엄청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검증의 가치가 있다라는 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헌재는요 대단히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재판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왜곡하고 호도하는 그 의도는 사실상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헌재의 문제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논리적인 어떤 이 밑거름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이런 부분에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국민들이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거듭할수록 이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네.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설명 중에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시의 위헌성 부분, 특히 이제 국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정치인 체포 지시는 더더군다나 또 위헌 행위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의 가장 큰 핵심은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데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즉 첫 번째 비상계엄의 포고령 1호나 아니면 국회에 많은 군인이 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 어떻게 보면 국헌문란 내지는 그 국토 참전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좀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중에 70 내지 80%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밤 22시 30분에 내란을 범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왔다가 그 부분을 철회한다, 뭐 이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내란을 통해 가지고 헌법상 어떻게 보면 그 비상계엄을 했을 때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 국회의 권한은 더 강화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그것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좀 전에 띠자마기도 나왔습니다만,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회의원, 정치인을 체포 지시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지금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홍장원, 이런 핵심적인 증인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일일이 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 같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당의 주장에 신빙성을 갉아먹는 것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하면 팩트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진우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청구인에 분명히 그 정치인을 구속하고 체포하라는 사람의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관계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비약적 주장을 할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의 어떤 그 주장의 근거를 갉아먹는 것이고, 더불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의 정당성으로서의 어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전쟁은 없습니다만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그 인터넷 댓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 비상사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국회 입법농단, 예상농단, 탄핵농단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 행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판단에 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해서 이런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법 위반,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친북, 친중, 친러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고 아스팔트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서 극우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론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즉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체포하라라는 지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회 측이 피청구인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서 위헌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주장님. 네, 그러면 증인들이 뭐라고 증언을 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측 우호 증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냐에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령관이 있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홍장원에게 이 명단을 위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불러준 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이 명단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그날 계엄 당일에 직접 통화했다는 두 사람이 또 증인으로 나왔었죠. 곽정군 전 특수전 사령관, 나에게 대통령이 계속 다그치면서 빨리 끌어내라고 지금 정족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못 끌어내냐고 다그쳤다라고 이야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선서하고 본인의 증언을 한 겁니다. 위증의 어떤 죄를 받겠다는 걸 무릅쓰고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치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통화가 연결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만의 증언만 있으면 이 사람 거짓말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이 부분 일단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고 거기에서만 일치합니까? 아니요. 아직 증인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경찰청장 같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명단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요. 방첩사 또 현장 나가 있던 이 군 지휘를 받았던 군 관계자들이 똑같은 명령을 이행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은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날 직접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내가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 때 서기도 했습니다. 조상현 전 단장 같은 현 일 경비단장, 수방사 경비단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계엄이 실제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입법부에 들어갈 권한은 없거든요. 심지어 계엄 해제를 하는데 끌어내라는 명령은 위헌 위법하다는 게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정영식 재판관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러면 12월 4일 날 새벽 0시 31분부터 1시 사이에 이진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느냐?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의미였느냐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진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으로 심지어 이 지휘 통제실에서는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많은 예하부대원들이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유사한 대통령의 육성을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있거든요. 거짓말은 복잡하고 사족이 붙기 마련이죠. 재판관들 윤석열 대통령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많이 보지 못했던 증거가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현장에 출동했던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출동했던 것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여기 국회에 봉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국회를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부득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 있던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들도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6명. 거기다 방에서 1명 지키고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15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안에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 체포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을 만났지만 거기에서 체포하거나 뭘 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도록 그대로 있었다. 그걸 봤을 때도 규범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지금 그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체포나 이런 부분을 지시받았다는 사람 자체가 그러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로서 안규백 의원을
보고도 지나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지금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저도 아직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장이나 국회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서 34명을 청구를 증인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8분 정도밖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중요한 인물이 일관해서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로서 저와 같은 그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인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회 측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측이 선관위 군 투입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없이 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당연하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군을 보낼 게 아니라 수사 인력을 보내야죠.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가야죠. 정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국정원의 어떤 관리하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은 문제가 없고 되기도 어렵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믿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총선 등에. 그러면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거,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건 부정선거가 아닌 합법선거고 민주당이 이기면 다 부정선거라는 그 인식,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드러내려고 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을 보낸다. 대단히 위헌위법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조금만 첨언하자면 예. 모든 시간을 다해서 안규백 의원 안 잡아갔으니까 대통령의 명령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받는 과정이 헌재의 과정이 아닙니다. 왜 정영식 재판관이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물었겠습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는 거 헌법상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 입법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라는 명령이 12시 반 자정 이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투입된 들어갔을 때는 군에 그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죠.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 논리적 정합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저는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명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에 영장 없이 군을 투입했다, 문제 있다. 이 주장에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결국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에 따르는 그 계엄 포고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계엄 포고령에 따르면은 결국 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군정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정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투입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 상태 속에서도 그런 군사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의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는 게 맞죠. 예. 하지만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계엄 포고령이 1차 포고령에 의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헌법에 따르는 영장주의 원칙에 그러니까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에 따르면 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헌법과 그 계엄법에 따라서 그 행정부와 그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추후에 그에 따라서 사후 영장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마 오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에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따르는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공정한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2시에 시작하기 전에 각자 측에서도 국회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인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의 사제지간 아니었냐 이 부분을 과연 제대로 볼 수 있냐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부분을 논의했고 문영배 재판관 주변에 이제 많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측에서는 이거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강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권위라는 것은 실력과 도덕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정의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 권한정의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내부적인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직권조사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고하기 2시간 전에 결국 부득불 변론 제기를 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있기 어려운 사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실력에 대한 의심도 받은 것이고 더불어서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더불어 있고 나아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계선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재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김희수 지금 전 헌법 재판관이자 지금 보면은 국회 측 대리인이죠. 국회 측 대리인과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것도 저 또한 지금 사법연수원의 사제지간은 로스쿨 사제지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심을 받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김희수 재판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더불어서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다른 재판장의 남편이 지금 있는 공익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하고 그 이사장으로 같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은 김희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이제 관계가 되고 이제는 정계선 재판관과는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다. 만약에 거꾸로 제가 어떤 사건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제지간에 있는 누구를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한 항변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재판의 공정성과 문제에 있어서 재척 기피에 관해서 그냥 신청하자마자 단칼에 노라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리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피 신청이 한번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남편이 이 국회 측 대리인 중에 한 명과 같은 이 재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겠냐. 이때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가들만 이 기피 좀 정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낸 거 아닙니다. 만장일치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재판관까지 이건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사법부 너무 수준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법연수원 교수님이 대리인단 중에 한 명이라서 헌법재판 이거 파면할 거 인용하고 인용할 거 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됐던 그 문제 제기보다 더 무게감은 좀 낮은 거죠. 이 또한 사실상 헌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전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뭘 근거로 이렇게 악의적인 폄훼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어떻게 냈습니까? 극우 유튜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토대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칩니까? 행범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의 전제하에서 행범방, 이게 대행과 N번방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N번방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당의 정치인들이 이런 논평을 하면서 이런 사법부를 헌법재판소를 공격합니까? 그리고 그냥 그 결론에 문제가 있다 수준을 넘어서서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비판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광경을 대한민국에서 목도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완전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법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압박을 하고 그 당시에 이 침탈을 했던 사람들은 헌법 재판관 이름을 부르고
또 본인들은 저항권 행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밑자락을 깔아주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정말 책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그리고 맞지 않는 사실관계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내심으로는 제 추정입니다만 파면으로 귀결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불복할 수 있는 뭔가 근거는 남겨놔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통상적인 절차, 특히나 보수 진영이 보여줘야 되는 이런 문법에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떻게든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하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스스로 이 부분을 허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엄호한다고 극우라고 비판한다면 저도 그 사람을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보여주는 양상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측이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따르게 하는 거다. 대통령은 가장 큰 1인 권력으로 통제가 필요하다. 최고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는 탄핵 심판이 유일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법치주의라는 건 온 국민한테 평등한데 그 무게감을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위정자입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다면 시스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중대하게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파면을 시키는 유일한 행정적인 절차가 사법적인 시스템이 탄핵 절차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절차를 거치고 있죠. 그렇다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정성에 기여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이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로서 어떤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줬습니까?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밑에 휘하 직원들에게 미루고 본인이 직접 신문에 하면서 사실상의 유도 신문을 하고 이거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가치를 가늠해 볼 때 공정 상식 아니었습니까? 법과 원칙 아니었습니까? 대단히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가 정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판 그리고 정확한 절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마음이 있다면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의견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1,650만 명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일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 독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87년 체제 헌법 체제의 어떤 그 결함이 이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당 독재에 의해서 노정됐다라고 좀 노출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공약을 입법화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노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직법조차도 하나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일일이 다 비토를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뭡니까? 초등학생도 알다시피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것을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 법을 해야 되는데 특검, 특별법, 무슨 특별법,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가지고 참 저도 정말 좀 가르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최근에 그 헌법학자들한테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헌법을 파괴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농단이라든가 입법농단이라든가 탄핵농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가기능,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지금까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민주당의 무도하고 무법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을 갖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부산역에서 시작되는 집회, 그것이 동대구 이것을 거쳐서 이제는 광주에 있는 집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분노의 표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과는 사뭇 다른 정치적 양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정치적 입장은 다릅니다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그럼 과연 제대로 했냐? 예전에 그 테스형을 불렀던 지금 나훈아 씨가 어떻게 보면 콘서트에서 했던 왼손 너는 잘했냐? 그런 어떤 질타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국정 운영에 뭐 발목 잡기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으로서 그걸 불편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면 당연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법률적인 절차에 관련해서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건 정말 법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증언대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도 3월 말에 안가 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으로부터 무려 8개월 전입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줄탄핵 있었습니까? 그 당시 예산 전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을 하기 위한 여러 뭐랄까요? 민주당의 상황을 그냥 이 계엄의 하나의 요건으로 어차피 할 계엄이었지만 민주당 탓을 하는 것으로도 읽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얘기를 하고 후속적인 절차에 나아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한 부분이 계엄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또 최소한 아닙니다. 만약에 국회에서의 어떤 발목 잡기가 있다면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다.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검사로 계속 사실 거면 그런 인식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합의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가 그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고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국회에 예산안 관련한 연설하러 갔더니 박수를 치지 않더라. 내 앞에서 물러서라고 하더라. 물러나라고 하더라. 이건 계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까지 쓴소리까지 듣고 겸허히 수용하는 게 최고 권력자의 자세인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았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던 이제 9차 변론기일, 지금 국회 측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2시간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끝나면 이제 잠깐 쉴지 아니면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거 얘기 그리고 주장 얘기를 할지는 조금 있으면 알려질 것 같고요. 잠깐 뭐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내일 다음 20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10차에서 두 번째 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에요. 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메모가 2개였다, 4개였다. 그 메모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내 공간에서 위치가 어디 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신빙성 논란으로 갔고 홍장원 전 차장 측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화를 해서 싹 이번 기회에 싹 잡아 넣어라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포할 명단까지 불러줬다라는 내용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증거로 했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선서한 다음에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그와 같은 핵심적인 기존의 진술이 완전히 휘둘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 나가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4K 비디오 보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랬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그날 전화를 받고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그 국정원장
공관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여인이형 범죄사령관과 전화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야간에 전화를 받으면서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왼손으로 메모를 휘갈겼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메모를 구겨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윤 대통령 측 그 반대 신문에 하니까 그때에 그런 식으로 버린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 비서한테 줬다는 것이고 그걸 주고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가지고 정서해라라고 했고 그것도 다시 써가지고 이 그 세 번째 메모가 있고 세 번째 메모에 또 다른 사람이 가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마치 그때 불러서 또 전 메모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그 사진 외에 원본이 있습니까? 했더니 원본은 없는데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서 그 메모에 있는 내용조차도 보면은 분명히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명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국정원 1차장은 해외 파트인 것이고 그리고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체포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체포를 하죠? 했더니만 그건 체포는 아니고 체포 지원 명단. 그럼 왜 체포 지원이라고 해야지 체포자 명단이라고 썼냐라고 하니까 제가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쓴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보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그 당시 홍장원 차장의 그 어떤 행적이 다 드러나면서 이 홍장원 차장이 얘기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홍장원 차장의 증언과 메모 작성 경위를 재차 확인하는 그 취지. 사실 한 번 증인을 채택했는데 새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이례적으로 증인을 다시 한번 채택할 만큼 헌법재판관님들도 뭔가 수상찮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이라고 봅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이야기. 네, 본인이 설명하는 건 CCTV 만약에 그러면 초단위로 공개하라고 직격하더라고요. 국정원 공간과 본인이 있었다는 것 집무실 차로 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뭐 먼 거리처럼 이야기되지만 가까운 거리고 그러면 나는 내 기억에서는 그 공간 앞으로 왜냐하면 조태용 그러니까 현 원장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무시는데 깨우기가 저어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간으로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었다는 건데 이게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4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이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위법성을 근거하는 자료로 증거로 기능할 거라는 인식이 그 당시엔 당연하지만 없었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인데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글씨, 식사 같은 걸 하도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비교적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악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썼을 때 이 부분이 잘 정서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좌관은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정서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단을 보고 왜냐하면 뭐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처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이름도 있지만 이거 누구야? 김동현? 이거 누구지? 이런 이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피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일부 보수 일각에서 마치 각각 다른 버전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실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체포 내지는 잡아들이라고 했던 그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이거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주 유사하게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에서 진술했거든요. 방첩사 관계자 진술했습니다. 14명 명단이 1명 정도만 불일치하고 다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어낼 수 없는 사실관계들이에요. 이 헌재에서 왜 채택을 해줬겠습니까? 이거 부르지 않는 게 통상적이죠. 입증 취지, 사정 변경 없었거든요. 동일하게 당신 메모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미 다 진술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를 사실상 폄훼하고 공정한 재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럼 절차적인 보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동일한 증인을 입증 취지도 사실상 동일한데 다시 한번 물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소송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건 이제 더는 헌재를 공격해서 장외전 소란을 펴지 말라는 헌재의 심증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측이 발언한 내용이 또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는 독재 선언이다.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해제 시도다.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직무에 복귀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고 탄핵이 기각될 시 민주주의 붕괴 위험이 처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회 측이 마지막 발언 중이라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국회 측의 마지막 발언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측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뭐 별로 어떤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이고 결국 그 결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에 이러저러한 사유로서 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피처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는 핵심적인 어떤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것이 얼마나 그 재판부에 설득력이 있었는지 오늘 그 방송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설득력이 있었는지 일부에 대해서는 뭐 사실로 이미 확정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상당수 지금 국회 측 소추와 관련되는 뒤에 그 증거들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실체적인 어떤 진술이 많이 뒤집었던 점이 있고 더불어서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초기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곽정근 그 특정사령관의 증언과 그리고 또 특임단장의 증언이 상당 부분 회유와 왜곡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고소고발할 것 같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은커녕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우리 소송이라는 건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측의 어떤 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이런 탄핵을 해야 될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잠시 후 아마 한 2시간 정도, 2시간 10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분 내지 15분 휴정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전열을 가른 다음에 한 4시 반 정도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6시 반 정도 내지 7시 정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소추단의 어떤 증거를 일일이 탄핵하고 오히려 반증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그 과정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을지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국회 측의 마지막 발언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의 시간도 2시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측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으면 이게 대한민국 안위에 어떤 결정타가 될 것인가를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업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을 때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오히려 그냥 단순히 유불리를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험적인 상황이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통치행위라는 건 법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법리가 있었지만 최소한 지금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학계에서도 소수 의견입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민주질서가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결단이어도 법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법,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정말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차도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국회 소추인단 측 주장인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때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금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대통령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합리적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절차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짧게 아까 김현태 단장 말씀 주셨으니까 아마 민주당의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같이 만났다라고 하지만 김현태 단장은 내 진술은 난 진실만 얘기했고 거짓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라는 거, 아니면 있는 사실을 우리를 믿고,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울 수 있죠. 현직 군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를 믿고 진술하면 그 부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 박범계 의원이 회유했다는 지금 의혹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누굽니까? 탄핵 소추 단 인원입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핵심 피의자 내지는 증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공익 제보자로 해서 형을 감경해 줄게. 대세는 기울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호해 줄게. 내가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했던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증언을 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죠?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인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지사 때 부지사인 이화영 씨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의 어떤 자백을 받기 위해서 회를 사주고 소주를 사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난리 쳤습니다만 그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그런데 횟감 하나 사주는 것이 큽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내란 핵심 중요인무 종사자로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공익제보자로서 형 감경해 줄게. 대세는 넘어갔으니까 협조해라. 그리고 변호사를 검사가 선고해 줄게, 선임해 줄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짧게 덧붙인다면 박범계 의원은 이게 성일정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이 부분과 얘기를 하면 내가 고발하겠다고까지 강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9차 변론이 휴정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요. 지금 오후 4시 30분, 약 15분 정도 있다가 속개가 되면서 이 속개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다. 증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관련된 이야기, 변론까지도 듣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증인 3명을 추가한 10차 변론이 남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3명 추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증인을 불러서 11차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사실 10차 기일을 잡은 건 다소 이례적이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절차는 양측의 마지막으로 각자의 입장과 쟁점을 좀 정리하는 절차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인들, 그것도 과거에 나왔던 증인들과 입증 취지가 겹치고 동일한 사람까지 부르는 부분은 어쨌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렇다면 더 기일을 속행하는 거는 그것도 여러 차례 속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증인신문 기일이 끝난 이후에 정말 이 증인신문이 끝나야지만 마침표가 찍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는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을 간이하게나마 듣는 절차를 가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일 그 다음 주를 더 넘어서서 기일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한 3월 중순경 이전에는 이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김 단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동일한 증인과 관련해서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증인들로부터 받고자 했던 증언 내용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증인을 다시 불렀을 때 법률적으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가 그렇게 판단받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일한 증인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거의 증언대에 서서 내가 한 발언이 정말 틀렸다. 이걸 법정 밖에서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정도의 설득력만 갖고서는 이 동일한 증인을 다시 채택해 주는 건 실무에서도 상당히 드문 일이고 헌법재판소도 그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장윤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